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교육사상학교 네 번째 강의 유용박 교수님의 도산 안창호의 삶과 교육사상입니다. 꼭 시작될 줌을 통한 본 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인터뷰 강의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상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뭐 저는 금년 2월에 예, 정년퇴직을 했고, 예, 그 퇴직하고 나니까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안 듣는데요, 막. 여러 군데 강연 요청이 있고 예. 또 강연하러도 다니고 예. 또 제가 대학에서 후임을 못 뽑아가지고 아, 그래요? 한국 근대사를 전공했는데 할 수 없이 한 학기 또 전공 강의도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한 학기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또 오늘 서울까지 불러주셔가지고 또 뜻깊게 이 서울 홍사단에서 안창호 선생 교육사상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바쁘시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정리한 지 한 5일 됐는데 바쁘니까 덜 늙어요. 예. 일이 없으면 바짝 늙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 도산 안창호가 세웠다는 흥산 건물이 지금 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화동에 있습니다. 예. 지금 해화동의 흥사단의 모퉁이에 제가 한국교육연구원에서 사무실을 써가지고 지금 아주 흥사단에서 아주 값싸게 저렴하게 빌려줘가지고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건대강 전후에 태어나셨죠. 일제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아마 그때는 앞에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일지치에 주로 어떤 활동하셨고 어떤 유명하게 되신 이유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원체 유명하신 민족운동가시고 네. 또 교육자여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네. 저보다 더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선이 1876년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이 되는데 개항되고 2년 뒤에 평안도 강서군에서 이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년 시절에는 고향에서 한화 공부를 하면서 집이 굉장히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8살 될 때 이제 평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당시 평양은 아주 번화한 도시였고 또 상업이 발달하고 또 상공업이 발달해서 외국과의 교류가 비교적 조선 내에서는 활발했던 곳이고 그래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분위기도 개방적인데 이제 기독교도 제일 먼저 평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이제 쭉 성장을 하셨는데 평양에 계실 때만 하더라도 우리 전통 교육을 받으셨어요. 한학 교육을 하셨는데 그때 아마 받으셨던 이런 이 한학 우리 전통 학문의 이제 기초가 우리가 다산사상이라고 도산사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상 체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는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과 그 다음에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이 특히 평양에서 크게 일본과 청나라군대가 전쟁을 벌였는데 그러면서 그때 피해도 많이 입었고 평양 시민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왜 우리가 다른 나라가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밤새 토론을 해요. 밤새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얻은 결론이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고 아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식민지가 되는 것은 순식간에 될 거다. 그래서 이 민족적 위기를 우리가 막아내고 또 극복하려면은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날 밤새 토론하고 바로 결심을 하십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위대한 점은 결심을 하시면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이런 것인데 무실력행.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서양 침략을 막으려면 서양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서울로 바로 유학을 떠나죠.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가 세운 학당에 들어가서 서양 학문을 배우는데 당시 선교사들이 그 서양 학문을 제대로 가르친다기보다도 선교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신기 11회상 만족하지 못하고 제대로 학문을 배우려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렇죠.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서울에 와 계실 때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정말 멸망 직전에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 구하자고 서재필 선생이 만들고 시민들이 적극 호응한 운동인데 도산 선생이 여기에서 필요한 운동이 독립협회 운동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실은 평양에 오셔가지고 독립협회 지회까지도 만듭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그 이제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평양 시민들에게 민족의식 각성을 굉장히 이렇게 부르짖습니다만 이 독립협회 운동이 이제 결국은 이 고종과 그를 둘러싼 보수 세력에 의해서 결국 이제 좌절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도산 선생이 거기에 이제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이런 학당을 하나 세웁니다. 세웠다가 아무래도 그러한 학문으로 그러한 교육으로는 나라를 구하기 어렵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는데 정작 꼭 교육학을 전공하시겠다고 미국을 가셨는데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 거기에 이민 와 있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빈곤하고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왜 보면 그 빈곤층들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 생활 습성 자체도 나태하고 뭐 그냥 내일이 없듯이 그냥 술 먹고 싸우고 막 하루 부르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걸 보시면서 야 이게 진짜 내 공부보다도 더 급한 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미국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정도의 한국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범 시민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교포 우리 동포들이죠. 그 동포들을 친목회를 모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미국 시민들로부터도 당당하게 저분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저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목회가 공립협회로 발달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이 경험들이 이후에 도산의 독립운동 사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기초가 됩니다. 그 무렵에 을사늑약이 이제 강요가 되고 정말 그 대한제국의 멸망이 풍전등화와 같이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니까 급거서 눌러서 내가 조국에 가서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고 기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펼친 운동이 소위 신민행 운동입니다. 신민행 운동인데 신민행 운동은 정말 이 위기에서 우리 조선을 구할 수 있는 대한제국을 구할 수 있는 이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각성되지 않았고 단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단결을 시키는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그래서 왕조는 이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했고 그러면 이 왕조를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신민의 활동을 펼칩니다. 교육운동을 이제 펼치는데 그러나 너무 이미 시기가 늦어서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이제 강제로 병탄당하고 그렇게 돼서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신민의 사업의 일환으로 만주로 가서 거기에서 그 독립군 기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실패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공립협회 운동을 더욱더 발전시킵니다. 이미 이제 대한제국은 망해서 우리가 의지할 또 우리의 구심이 될 이런 나라가 없으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 대한인국민회는
이 해외 조선인을 대표하는 네. 이런 이제 이 조직으로 만드신 건데 네. 미주 동포들, 만주의 동포들, 러시아로 망명간 러시아 동포들까지도 네. 다 아우르는 일종의 해외 망명정부 형태로 대한민 국민회를 조직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가 보면은 이제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은 각 지역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고 그게 이제 총회인데요. 대한민 국민의 총회인데 그 총회에서 그 대한민 국민회를 움직이는 모든 이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서 대한민 국민회를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그 운동을 이제 쭉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때 한 일들이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라도 이들이 이 대한의 국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고 또 이 국민을 넘어서서 조국 독립을 만드는 주체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성시키고 단결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런 일에 주력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3.1 운동을 맞으면서 이제 소위 임시정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도 선생이 적극 임시정부에 참여하셔서 임시정부가 공화민주주의의 임시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임시정부는 뭐 뒤에 우리가 다시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분열됐고 임시정부로 역할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시대적 당위 때문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그 분열을 극복하고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소위 민족 지도자들이 정말 공화주의 민주국가, 민주혁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거기에서 교육활동을 펼치시고 본인이 솔선수범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열을 이렇게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한 이런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도 전개하시고 또 그 민족유일당 운동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좌절이 되면서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후일 통합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기초를 마련하시는데 그때 그 유명한 대공주의를 내세우십니다. 이 대공주의라는 게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 균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후일 통합 임시정부가 될 수 있는 상균주의 사상을 배태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1932년에 그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 거사를 하시는데 그때 일제 검거령이 내립니다. 그 검거령 때 검거가 되셔가지고 결국은 프랑스 경찰에 의해서 일본 경찰로 인계가 되고 그래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국내로 압송이 돼서 재판을 받으시고 4년형 운동받고 이제 감옥에 계시는데 정말 쉬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이미 건강이 많이 상하신 상태고 그리고 국내로 압송돼서 굉장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도로 건강이 쇠해지셔서 중간에 뭐 병보석으로 한두 차례 풀려나시긴 합니다. 끝내는 그로 인해서 1938년에 순국하시게 되죠. 그래서 60세를 사셨는데 정말 60세 전 기간 동안 이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그 민족의 독립의 주체가 우리 국민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런 이 위대한 민족운동가이자 교육가가 도산 안정호 선생님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도 선생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지만 오늘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공화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요새 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하는데 민주주의는 많이 주장되고 있는데 반해서 공화주의에는 관심이 적다는 그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도 선생이 주장하는 공화국은 어떤 공화국입니까? 어떤 공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이제 제 1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이 그런데 이 처음 시작이 이제 나온 게 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졌을 때 그때 임시의정원에서 처음으로 헌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헌법의 이제 우리 시초죠. 예. 거기에 제일 먼저 이렇게 밝힌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남아 있네요. 예, 예. 이 민주공화국은 우리가 민주주의는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일종의 하나의 좀 문화이기도 하고 예. 제도이기도 한데 이 이제 누가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군가 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정말 그 성숙한 사회성 또 성숙한 이런 책임성 또 윤리성 이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이제 정치학적 용어로는 공화주의적인 덕성, 시민적 덕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그 사회를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덕성을 우리가 개발하고 길러야 된다. 그게 기본이 돼야 그 위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럴 때만 정말 자유가 온전히 실현되고 평등이 온전히 실현되는 이런 이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힘은 바로 그 공화주의적인 덕성의 결합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생각이 공화주의인데 그 공화주의 사상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쪽보다는 공화주의에 더 초점을 두시고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조선시대 내내 우리 국민들은 시민으로만 살았지 한 번도 주권을 갖는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의 문화에서 정말 주권을 갖는 당당한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보다도 공화주의가 도산 선생에 있어서는 더 중심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도 우리가 정말 공화주의적인 덕성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길러지고 그 위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점에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공화주의 사상은 현대적으로도 여전히 아주 생명력이 있는 이런 사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그 신민의 새로운 민이라고 말할 벌써 민의 국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뭐 당시에는 신문이나 보면은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민족이라는 말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인민이라는 말도 있었고. 근데 벌써 도산 선생은 이 국민이라는 말, 새로운 민의 국민이라는 말, 공화주의의 민을 뜻하는 그런 시대적인 신을 벌써 반영한 걸로 봐야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민과 대비되는 말로 안창호 선생님이 직접 쓰신 말은 인민입니다. 인민입니다. 인민인데 특히 뭐 우리가 민족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를 빼앗기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부터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국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죠. 인민, 국민 이런 표현들이 이 근대적인 시민, 소위 그 주권의 주체로서 그 명실상부한 주권의 주체로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정치적으로 결속되는 이런 시민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원고를 보니까 그 공화주의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 이런 말씀 났는데 이건 또 조소왕의 삼부지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누가 원조입니까? 이 조소왕 선생은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공주의와 한국 독립당을 만들 때 도산 안창호 선생 밑에서 안창호 선생을 보좌하고 실무를 맡았던 분입니다. 법률 공부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연배로도 아래고 또 도산 선생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한국 독립당이 1928년에 만들어질 때 그때 그 실무를 도산 선생 지도 아래 담당하셨던 분이 이제 조소왕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대공주의를 발전시킨 게 삼军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우리가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가 당시로서는 가장 진보한 이런 정치 제도였는데 물론 뭐 소련에서 그때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지만은 소련 여전히 혼란 가운데 이렇게 있었고 당시로서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민주주의 형태였는데 그 미국 민주주의의 약점이 뭔가 하면 이 특히
대공황을 맞으면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네. 이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 이 빈부격차는 단순히 경제적인 빈부격차를 넘어서서 그 사회 하층들의 생존 위기를 넘어서서 예. 정치적 자유, 교육적 불평등 이런 것들을 모두 제약하게 되는 네.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고 또 이 교육 문화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는 진정한 공화주의를 달성하는 건 어렵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대공주의를 주창하실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이것을 전제로 해서만 공화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회주의적인 평등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민주국가의 이 소위 주권자로서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 기초 생존, 기초 생활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 그것만이 이제 진정하게 공화주의를 꼽힐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대공주의 사상의 핵심이고 이걸 상균주의가 더 발전시켰는데 이걸 이제 현대 여러 정치 사상으로 이제 연계해서 설명을 해보면 소위 지금 우리가 뭐 북유럽이나 혹은 독일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굉장히 근접하는 이런 또 선구적인 이런 사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인걸 선생님 그또 그를 주장하시면 또 그렇게 또 반론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찬반론의 속에서 정말하고 좀 했지만 오늘 이인걸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사회민주주의인 북유럽의 정신을 아마 대공주의 사상에서 발전했고 조선총은 그런 전망을 보았다 하는 거로 얘기될 수 있겠네요. 앞에서 또 말씀을 연결됩니다만은 왕권 국가의 시민으로 살았던 까닭에 공화주의 민족주의 말씀을 좀 하시는데 공화적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주체를 길러내야 되는데 아마 흥사당 건설, 학교 건설, 국민의 건설, 이상주 건설 또는 중견간부 형성 이런 다 포함되는데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됐습니까? 도산한 정호 선생은 소위 그 민족 개조를 말씀하셔요. 예. 그런데 이 민족 개조라는 말이 오해되잖아요. 저는 이강수가 그 가져서 그 악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도산의 민족 개조론과 그 춘원 이강수의 민족 개조론은 완전히 맥락이 다른 이런 말이고 용어만 그냥 빌려서서 도산 사상 자체를 크게 오염 왜곡시키는 것인데요. 이 도산은 민족 개조를 이렇게 얘기하죠. 신민에서 정말 근대 주권자인 명실상부한 자율자치의 주체인 인민으로 우리 민족이 개조돼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정말 인격혁명, 사회성 개발, 정치성 개발 이걸 이제 민족 개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럼 어떻게 개조할 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참 우리가 도산한 장로 선생을 말씀드리면 무실력행이라는 말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산 교육 사상의 핵심은 먼저 행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각성이 필요하긴 한데 각성을 제대로 하자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각성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각성이 되면 그 다음에 각성에 따르는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속에서 비로소 그 각성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런 관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 국민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 근대 국민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행하는 데서 비로소 근대 국민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선언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교육을 만드는데 그 시민교육의 초점이 바로 각성하면 바로 거기에 합당한 역할과 또 권리를 행사하고 또 의무를 담당하게 행하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을 구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처음에 이제 일단 의식 각성이 필요하니까 의식 각성을 위한 여러 교육 시설들이 있지만 그걸로 교육이 끝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근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하는 데인데요. 음. 하나는 뭔가 하면 국민 모두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개병주의, 스스로가 국가를 지키고 보위하는 투사가 되어야 된다. 이걸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어떻게든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라는 게 유지되고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게 많은 자금이 든다, 기금이 든다는 거죠. 이걸 누가 그럼 어디서 그걸 마련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몸으로도 직접 나라를 지켜야 되지만 그 외에 필요한 많은 것들도 우리 스스로 세금을 내서 조달해야 된다. 이 재정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개납주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당당하게 자기 생존을 정당하게 해결하고 그다음 국가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생산력을 갖는 이런 생산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업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이어드는 우리가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설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공론을 형성하는 거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때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합당한 결론에 이르도록 그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소위 자기 욕심, 소위 이 개별적인 자아,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자아를 우리가 그 속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그의 시민교육은 그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실천을 통해서 익혀가는 그런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업 훈련 이건 또 전부 근대 시민교육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론 형성하는 것,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 또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이 시민교육의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기에도 이런 이 공화주의 시민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너무나 생소한 이런 경험입니다. 시민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 공화주의를 우리 스스로가 익히고 실천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한 이 일종의 좀 문화의 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좀 중견 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선진자들이 후진자들이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매개해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고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흥사단이라는 조직을 만드시죠. 흥사단이라는 조직을 이제 만드는데, 그 흥사단은 딴 게 아니고 왜 보면 그만큼도 이 근대적인 이런 당당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탈바꿈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또 선도적인 솔선수범하는 이런 역할을 보이는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이분들에게는 단순한 시민교육의 방식으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 이분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만큼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도산한 장호 선생이 흥사단 교육에 도입한 게 동맹수련이라는 거죠. 동맹수련의 방법은 단순히 뭐 이렇게 모여서 이 시민의식을 각성시키고 또 그것을 개별적으로 실천해주는 이런 걸 넘어서서 보다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데, 흥사단 자격을 뭘로 보시는가 하면은 얼마만큼 이 부분이 철저하게 근대 시민으로서의 실천력을 갖는가 이걸 봅니다. 그걸 보고 흥사단을 선발을 하는데, 그걸 한 번으로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흥사단에서 퇴출을 시킵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실천 속에서 단련된 분만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런 교육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유, 아주 훌륭한 활동하시는데,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시니까 무실력행위 가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두위의 삶의 양식, 교육학자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당시 장유욱 박사님도 만나시기도 하고 아마 교육학 책에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거하고 연상이 좀 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공론 하니까 또 하버마스의 공론장 예, 발상하고도 뭐 하버마스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니가 벌써 이미 예. 유사한 발생한다면 벌써 근대 시민사회로 태동을 알려주는 예. 그런 어떤 공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예.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예. 그런 것을 아마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도달하고 있는데요. 도 선생이 지금 만약 살아계신다면 우리 사회 민족운동이나 시민운동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산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 선생님 생각하셨던 뭐 공화주의 민족혁명, 또 공화주의 민주혁명,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뭐 진행 중인 현재적 과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혁명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시민 교육인데 그 도 선생님 생각하셨던 그런 이 시민 교육은 지금도 뭐 여전히 유의미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 한국 사회를 보면 뭐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 운동은 발전했는데 과연 한국에 있어서 이 공화주의 문화가 성숙하고 발달했고 그게 민주화로 이어졌는가 하는 이 점에서는 우리가 늘 좀 걱정도 하고 회의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도산암정 선생이 생각하셨던 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게 실은 서구 역사로 보면 이게 이제 근대 보통학교 교육입니다. 근대 보통학교 교육의 목표가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교육인데 우리는 보면 지금은 이제 이 의무교육 체제가 확립이 돼서 뭐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국민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왜 보면은 일생을 움직이게 되는 이 사상의 틀이 형성되는 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인데요. 그 위에 이제 뭐 대학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육이 이 건강한 사회성, 건전한 사회성을 형성하는 이런 공화주의 덕성을 형성하는 이런 교육으로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도산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무실력행위 교육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론적으로 숙지하는 형태의 교육에 그치고 오히려 학생들이 더 전심전력하는 교육의 방법은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공화주의적 특성을 인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걸 실천할 만한 그런 실천 역량 자체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 위에서 그게 민주화 운동으로 나오는데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보면 대체로 아젠다 투쟁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슈 투쟁이고 이게 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 모습을 폭로하고 바로잡자 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걸 제대로 바로잡을 역량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 점에서는 역시 취약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의 지금 우리가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는 도산 선생이 근대 시민을 제대로 육성하는 이런 교육 방법론에 그 정말 그 고전적인 기초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음미해봐야 되고 또 현재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인격혁명과 민족혁명, 민족개조, 사회개조하고는 분리되지 않는다. 극과 속이랄까요? 그런 걸 느꼈고 의제 투쟁은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한다면 의제를 실천당하면 되면 또 자아가 튼튼해야 되는데 강한 자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도가 형성하고 난 뒤 다시 반동으로 돌아설 수 있겠다. 제도의 완성을 하려면 이제 강한 자아가 필요하다. 튼튼한 자아. 그러니까 제도가 옷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역시 자아가 아니겠는가. 이건 분리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저는 느낌이 요새 그렇게 합니다. 사회 투쟁을 한번 할수록 제도 투쟁을 한번 할수록 민주화 1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사회 혁명을 위해서는 나를 혁명하라. 나를 설득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제2의 민주화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자기 학습을 튼튼하게 해서 남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기 앞서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도산 선생의 진정한 혁명사상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